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특별 기획.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를 읽는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끝자락입니다. 한 권 남았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모한 기획일지 모르겠다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얼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11번째 시간 제 11권 탈주하는 여인 함께 보겠습니다. 제 6편 탈주하는 여인입니다. 총 7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군데군데 우리가 복습을 했었는데요.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시죠. 제1편이 스완덱 쪽으로, 스완네 집 쪽으로였죠. 제2편이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 그리고 제3편이 게르망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편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었죠. 그리고 제5편이 갇힌 여인, 우리 알베르틴을 자기 집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둬놓고 동거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베르틴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6편이 오늘 얘기할 이 탈주하는 여인입니다. 이영식 선생의 버전에서는 탈주하는 여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다른 작품들에서는 사라진 알베르틴이라고 했습니다. 원제도 알베르틴 디스파리에서 이 디스파리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사라진 알베르틴입니다. 알베르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6편은 또 다른 편들과 조금 다르게 4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슬픔과 망각 제1장이고요. 이 슬픔과 망각에서는 알베르틴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 깊은 슬픔, 그리고 또 알베르틴이 나 몰래 누구를 사랑했을까, 또 이 고모라적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또 파고드는 어떤 그 강박적인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슬픔 위에 찾아올 망각에 관한 논의들이 길게 펼쳐집니다. 어떤 에피소드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념들이 쭉 이어지죠. 제2장은 포르슈빌 아가씨인데, 이 포르슈빌 아가씨가 누군고 하니 질베르트입니다. 질베르트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 스완과 오데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그런데 이 스완과 오데트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오데트의 다른 남자에게 태어난 건지는 잘 모른다고 또 뒤에서 얘기합니다. 오데트가 고급 매춘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완의 자식인지 여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포르슈빌은 또 오데트의 이 남편이 됩니다. 제 3장은 베네치아 여행인데요. 어머니하고 베네치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베네치아 여행에 관한 그 술회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치밀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좀 뜬다는 느낌이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 구멍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장은 베네치아에서 파리로 돌아오면서 이 전보 편지를 이제 이 엄마가 읽어주는 장면으로 쭉 또 회상이 이어집니다. 로베르 드 생루라는 아주 멋진 젊은이가 있었죠. 군인 기억나시죠? 우리 마르셀의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베르 생루가 포르슈빌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죠. 대단히 흥미진진한 장면이죠.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쪽이 포르슈빌이고요. 포르슈빌은 이 부르주아 계급에 속했었으니까 질베르트, 스완 쭉 떠올려 보십시오. 로베르 드 생루는 왕과와 혈통이 이어지는 이 게르망트 이 집안의 후예 아닙니까?
귀족 집안이죠. 이 귀족과 부르주아의 결혼입니다. 이 장면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통일성은 없습니다. 이충민 선생의 그 역작 중에 통일성과 파편성이라는 프루스트의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연구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서를 보니까 이런 이런 파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잘 설계된 건축물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군데군데 뭔가 숭숭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뭔가 좀 흔들리기도 하는 또는 파편으로 떠돌기도 하는 그런 텍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인가요? 어딘가 그 성당, 그 푸른 성당이 몇백 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걸 떠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대작이어서 아주 일관성과 통일성을 적확하게 갖춘 이런 작품을 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식 선생은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수선하게 늘어놓은 작은 화폭들을 감상하듯이 읽어야 할 듯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앨범의 사진을 감상하듯이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가 더 들어갑니다. 어수선하게 늘어놓은 작은 화폭들을 감상하듯이.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림들 또는 사진들을 감상하듯이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탈주하는 여인이라는 이 6편의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 잡히지요? 네. 잡히지 않으면 다시 읽어보면 됩니다. 아니, 다시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 11권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 짧게 보겠습니다. 이 프루스트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지성에 대한 감성의 우월성입니다. 우리의 심정에게 혹은 우리의 오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은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힘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경우에 따라 간파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이 심정의 간을 기억납니까? 심정 하트죠. 우리의 심정에게 또 우리의 오성, 이 에스프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오성에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슴이나 오성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은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힘을 통해서라는 사실. 여기서 핵심은 그것과는 다른 힘을 통해서라는 것이겠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경우에 따라 간파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오성에 중요한 중요한 것을 간파한다,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 이런 이성적 추론 또는 지성에 의해서보다는 바로 감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사물의 핵심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인상주의 운동과 일정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프루스트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은 감성의 우월성을 깨닫고 그것의 협력자 내지 하녀가 되기를 수락한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조금 어려워서 문장을 제가 짧게 다시 썼는데, 지성이 옳으니 그르니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이 지성이 감성이 나보다 지성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결국에는 이 감성의 협력자 내지 하녀가 되기를 수락한다는 거죠. 주어가 바로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프루스트에게는 감성적 판단, 감각적 판단이 1차적이고 우월한 요인이에요. 지성은 그 협력자 내지 이 하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프루스트 이 사상,
또는 예술 사상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 생각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것은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확 꽂혔습니다. 아, 이게 프루스트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이게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그리고 니체의 사상과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네, 대단히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어서 감수성은 가장 생리적인 것이랄지라도 새로운 사건으로부터 벼락이 남긴 흔적 같은 최초의 그리고 오랫동안 소멸되지 않을 서명을 받는다. 여기 서명은 사인입니다. 새로운 사건으로부터 벼락이 남긴 흔적 같은 최초의 그리고 오랫동안 소멸되지 않을 사인을 받는다. 뭐가? 감수성. 그러니까 이 마들렌의 이 과자의 맛이 이 기억들을 다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마르땡빌의 그 종, 그리고 빌파르지 부인과 함께 마차로 산책하면서 봤던 그 오래된 나무, 우리 또 제7편, 제12권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돌을 밟는 이 포석의 소리들, 어떤 또 산수유 나무의 모습들, 풍경 하나하나, 어떤 사람의 인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벼락이 남긴 흔적 같은 최초의 그리고 오랫동안 소멸되지 않을 인상을 남긴다는 거죠. 기억의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에 대한 감성의 우월성, 프루스트의 핵심적 사상으로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알베르틴의 죽음 그 후입니다. 알베르틴과 이 마르셀의 사랑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알베르틴은 이 부르주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어떤 사람 뿌띠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 부유한 집 아가씨가 아니죠. 물론 이 승마를 즐기고 하지만은 이 대부르주아 그런 출신은 아닙니다. 당연히 귀족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르셀은 대단히 부유한 집안 사람인 게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이 마르셀이 알베르틴을 반강제적으로 감금하고 또는 동감으로서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견디지 못한 알베르틴이 마르셀의 집을 뛰쳐나가고요. 그리고 말을 타고 산책을 하다가 나무에 떨어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알베르틴이야말로 어떤 사랑의 기호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알베르틴을 바라보는 이 마르셀의 심리를 추적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베르틴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상념에 빠집니다. 미래의 내 삶이 몽땅 나의 심장으로부터 뽑혀나갔다. 알베르틴이 죽음을 접한 이후에 떠오르는 상념들이죠. 미래의 내 삶? 그렇다면 내가 가끔이나마 알베르틴 없이 그 삶을 영위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인가?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생애의 모든 순간들을 죽을 때까지 그녀에게 바치기로 하였단 말인가? 물론 그랬다. 그녀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 미래를 내가 간파할 수 없었으나 그것이 떨어져 나간 직후에야 그것이 나의 가슴 속에서 점유하고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음을 감지하였다. 늘 떠나고 난 다음에야 알아채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별 다음에 또 알베르틴의 죽음 다음에는 슬픔에 휩싸여 있다가 결국은 망각으로 이르게 되죠. 이 망각이야말로 또 다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이기도 할 겁니다. 이 망각에 대한 이 상념들도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펼쳐집니다. 아주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망각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니체와 프루스트를 함께 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망각의 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현실과 끊임없이 모순을 빚으면서 우리 속에 존재하는, 우리 속에 존속하는 과거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이다. 현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이다. 이 망각의 능력이 없다면은 아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신경증이나 어떤 질환, 정신적 질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보르디우스의 어떤 작품이 기억나기도 하네요. 네. 기억의 천재, 푸네스인가요?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 망각은 현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망각의 힘이 없이는 마르셀의 삶도 가능하지 않았겠죠. 또 앙드레와의 또 기이한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앙드레를 통해서 이 알베르틴의 과거를 추적하기도 하고요. 이 묘한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가로에 넣으면서 읽으십시오. 이 망각에 대한 이 사유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사념은 스스로 지치고 추억도 스스로 파괴되는 법. 그리하여 일찍이 내가 마노구스를 비롯한 질베르트의 선물들을 아무 슬픔도 느끼지 않고 알베르틴에게 주었듯이 알베르틴이 기거하던 방을 아무 여인에게나 기꺼이 내어줄 날이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다. 알베르틴이 기거하던 방을 아무 여인에게나 기꺼이 내어줄 날이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 알베르틴이 하나의 사랑의 기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모조리 담지하고 있던 알베르틴이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랑이 또 나에게 깃들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알베르틴은 사랑의 기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랑을 하겠습니까? 해서 어느 고을, 사람에 대한 판타지, 환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환상들을 다 떠나서 이제 결국 마르셀이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제7편, 우리 이 책으로는 12권에서 파고 들어가는 예술입니다. 예술.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로 하죠. 해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탈주해버리고 말죠. 독점하고자 했는데 독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탈주한 이 사랑이 즉 알베르틴이 죽음에 이르죠. 죽음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고요. 또 다른 삶, 또 다른 사랑을 위해서는 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268쪽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세포들의 끊임없는 갱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삶이라는 것이 세포들의 끊임없는 갱신으로 이루어지는지라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랑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의 영원성이겠죠. 네, 알베르틴은 사랑의 기호라는 것. 이 제6편의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재미삼아 보십시오.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시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반 프루스트에게 신문이란 무엇이었을까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게 말이죠. 이렇게 쓰네요. 나는 피가로지를 펼쳐들었다. 이 피가로지에 자신의 글이 실렸던 거예요. 그 다음 나는 그것을 하녀들에게 새벽부터 배달한 덕분에 인쇄기의 온기와 아침 안개의 습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던 신문이라는 그 정신적 빵을 하녀들이 밀크커피와 함께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증가될 수 있어 하나이면서 아울러 1만 개일 수도 있고 무수한 집들 속으로 동시에 들어가면서도 같은 것으로 남는 그 기적의 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신문을 기적의 빵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의 빵. 하루하루 신문을 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도 떠오르고요. 신문과 근대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떠오르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문의 힘이 우리 이 근대 세계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연결해 왔던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읽으면서 여러 문명의 이기들에 대한 프루스트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전화나 철도, 그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까지, 그리고 신문, 전보, 이런 근대적 문물의 이기가 인간의 이 감각과 이 상상, 사유에 미치는 힘은 대단했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신문이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신문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국민이다라는 상상이 불가능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말이죠. 재밌어서 제가 메모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 제 3장이 베네치아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베네치아에 가면은 산마르코 성당을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 산마르코 성당과 성당에 연상되는 그림들, 카르파초의 그림을 또 떠올립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어떤 건축물과 또 그림들, 음악들, 문학들이 끊임없이 환기되면서 이 마르셀의 사유 또는 상념, 상상을 이끌어 간다고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네치아에서는 산마르코 성당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카르파초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머니와 함께 산마르코 성당에 가기 위해서 곤도라를 타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장면에서 떠오르는 그 상념들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베네치아에 있는 카르파초의 화폭 성녀 우르술라 속의 연로한 여인처럼 존경심과 열광 가득한 모습으로 상복 입은 여인 하나가 있었으며 검은 베일 쓴 볼이 붉고 눈이 슬픈 그 여인, 그리고 조명 부드러운 산마르코 교회당의 지성소로부터 이 세상에 무엇도 끊을 수 없을 여인, 그리고 그 교회당의 모자이크처럼 움직일 수 없는 지정석이 있는지라 내가 언제든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여인, 그 여인이 나의 어머니일 것이라는 사실에 무심할 수 없는 시각이 나에게도 도래한 적이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이 카르파초의 그림, 성녀 우르술라가 어떤 작품인지. 그러면 이런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시면은 이 작품을 훨씬 입체적으로 즐길 수가 있죠. 이런 얘기들은 1편, 2편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이 스완이 자신의 마부를 어떤 그림의 인물로 표현하는 장면이랄까, 이라든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 언급되고 있는 그림들만 가지고 쓴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책을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네, 이 비토레 카르파초의 성녀 우르술라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마르셀은 자신의 어머니의 표정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더욱더 재밌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11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